아빠, 같이 밥 먹어도 돼요?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고급 레스토랑의 우아한 웅성거림, 잔 부딪히는 소리, 낮은 대화 소리, 그리고 잔잔한 연주 음악 속에 거의 파묻힐 뻔했다. 모든 것이 멀리 떨어진 호화로운 거품 속에 갇힌 듯했지만 그 질문은 마치 심장을 꿰뚫는 화살처럼 공기를 갈랐다. 이재현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맞은편에는 작은 손을 가슴께에 모으고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커다란 눈망울을 가진 거리의 아이가 서 있었다. 아이의 베이지색 원피스는 약간 구겨져 있었고 샌들은 닳아 있었으며 바람에 금발 머리가 엉망이었지만 아이의 눈은 회장이 외면할 수 없는 무언가를 담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정성껏 장식된 접시가 놓여 있었다. 따뜻한 정원 조명 아래 화이트 와인잔이 반짝였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그 아이만 빼고 영원처럼 느껴지는 몇 초 동안 아무도 숨쉬지 않았다. 회장 뒤편에서는 우아한 한 커플이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다. 다른 여인은 금지된 것을 목격한 듯 입을 손으로 가렸다. 한 남자는 경비를 불러야 한다고 중얼거렸다. 분위기는 팽팽해졌지만 회장은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아이만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거의 속삭이듯 다시 말을 이었다. 오늘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하지만 방해하지 않을게요. 침묵은 금보다 더 무겁게 내려앉았고 그 순간 회장 안에선 수년간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움직였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다. 그 단순한 질문이 평생 외면해왔던 진실과 마주하게 할 것이며 그 아이가 지닌 것이 그의 운명을 영원히 바꿀 것이라는 것을. 회장은 다시 자신의 접시를 보았다가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웨이터를 부르는 대신 모두를 말문이 막히게 하는 행동을 했다. 그는 의자를 살짝 뒤로 당겼다. 앉아라. 그는 나지막이 말했다. 아이는 처음에는 움직이지 않았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정말요? 아이가 물었다. 그래. 하지만 먼저 내 이름을 말해봐. 수아예요. 회장은 가슴에 이상한 압박감을 느꼈다. 그 이름은 과거의 메아리를 담고 있었다. 그가 수년간 침묵시키려 애썼던 메아리였다. 수아는 조심스럽게 앉았다. 마치 언제라도 누군가 마음을 바꿀까 두려워하는 듯했다. 아이의 손은 작고 약간 더러웠지만 추위보다는 긴장감에 더 떨리고 있었다. 웨이터가 서둘러 다가왔다. 회장님, 이건 적절치 않습니다. 회장은 웨이터를 보지 않고 손을 들었다. 내 것과 똑같은 접시를 가져와. 주변의 웅성거림은 더욱 커졌다. 어떤 이들은 못마땅한 듯, 어떤 이들은 병적인 호기심으로, 또 어떤 이들은 진심으로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았지만 회장은 아이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내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그가 진지한 목소리로 물었다. 수아는 시선을 내렸다. 아빠는 없고 엄마는 아파요. 그 문장은 어떤 사회적 비난보다도 강하게 다가왔다. 회장은 목구멍에 무언가 걸린 듯한 느낌을 받았다. 죄책감도 연민도 아니었다. 그것은 알아봄이었다. 아이의 눈에는 그에게 익숙한 무언가, 자존심과 굶주림, 존엄과 필요가 뒤섞인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몇 살이니? 5살이요. 5살. 수년 전 그의 오만이 결혼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면 그의 딸이 되었을 정확히 그 나이였다. 그 생각은 허락 없이 떠올랐다. 회장은 제국을 건설했고 망설임 없이 수백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임원들을 해고했지만 그 순간 그는 단지 한 테이블을 공유하고 싶어하는 아이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접시가 나왔다. 수아는 그것을 보물인 양 바라보았지만 바로 먹기 시작하지 않았다. 먼저 회장을 바라보았다. 정말 먹어도 돼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가 첫 입을 먹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그 장면 때문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도, 자선의 몸짓 때문도 아니었다. 그것은 아이가 음식을 맛볼 때 눈을 감는 방식 때문이었다. 마치 세상 최고의 선물인 양, 익숙하지 않은 듯, 한 입 한 입이 기적인 양, 그리고 회장은 수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느꼈다. 수치심,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자신의 울타리 너머를 결코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항상 여기서 먹니? 그가 물었다. 수아는 고개를 저었다. 누군가 가까이 있게 해줄 때만요. 가끔은 쫓겨나기 전에 가버려요. 회장은 입술을 꾹 다물었다. 그런데 오늘은 왜 내게로 왔니? 아이는 망설였다. 그를 빤히 바라보았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랑 닮아서요. 회장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누구? 우리 아빠요. 아이가 속삭였다. 세상이 멈춘 듯했다. 다른 테이블에서는 누군가 포크를 떨어뜨렸다. 회장은 공기가 더욱 짙어지는 것을 느꼈다. 아빠는? 모르겠어요. 수아는 가슴 아픈 솔직함으로 대답했다. 엄마는?
제가 아기였을 때 떠났다고 하시는데 저는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어요. 회장은 잠시 시선을 돌렸다. 아이를 보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만약 돌아오지 않으면? 그가 거의 속삭이듯 물었다. 수아는 순수함과 억지로 얻은 성숙함이 뒤섞인 채 어깨를 으쓱했다. 그럼 혼자서도 용감해지는 법을 배울 거예요. 그 문장은 회장을 거울처럼 꿰뚫었다. 그는 강해지는 법은 배웠지만 용감해지는 법은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 차이는 엄청났다. 강함은 마음을 닫는 것이었고 용감함은 마음을 여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회장은 그 아이가 우연히 자신의 테이블에 온 것이 아니라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더 있었다. 하지만 곧 그를 계약과 여행, 침묵 아래 묻어두었던 과거와 마주하게 할 것이었다. 수아는 천천히 예의 바르게 계속 먹었다. 허겁지겁 먹지 않았다. 더 달라고 하지도 않았다. 그저 눈으로 감사할 뿐이었다. 그리고 회장은 아이 옆에서 보내는 매 순간이 수년간 쌓아온 갑옷의 일부를 해체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다. 멀지 않은 곳에서 누군가 눈물을 머금고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바꿀 비밀을 알고 있었다. 그 아이가 우연히 그 테이블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으며 그날 밤은 평범한 저녁 식사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회장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진실의 시작이 될 것이었다. 그리고 그 진실이 밝혀지면 아무것도 예전 같지 않을 것이었다. 수아는 자신이 살아온 삶과는 어울리지 않는 섬세함으로 첫 접시를 비웠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더 달라고 하지도 않았다. 그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음식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에 감사하는 듯 회장을 바라보았다. 회장은 그런 시선에 익숙하지 않았다. 그는 이해타산적인 시선, 계산적인 시선, 자신에게서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지 평가하는 시선에 익숙했지만 그 시선은 아니었다. 그것은 깨끗한 시선이었다.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존재를 바라는 시선이었다. 엄마는 네가 여기 있는 거 아니? 회장이 목소리를 굳건히 하려 애쓰며 물었다. 수아는 고개를 살짝 저었다. 쉬고 계세요. 깨어나면 가슴이 많이 아프고 힘들어하세요. 회장은 뱃속에서 불편한 압박감을 느꼈다. 아프니?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심장에 뭐가 있다고 하시는데 저는 슬픔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 대답은 5살 아이에게서 나올 법한 것이 아니었다. 회장은 잠시 숨을 멈췄다. 슬픔. 그 단어는 그에게 너무나 익숙했다. 한때 그를 사랑했던 여인의 얼굴에서 슬픔을 보았었다. 생일보다 계약을 우선하기로 결정했을 때 슬픔을 보았었다. 이혼이라는 말을 들었던 날 슬픔을 보았지만 뒤돌아보지 않기로 결심했었다. 회장은 고통을 생산성으로, 버림받음을 야망으로, 죄책감을 사업 확장으로 바꿔놓았다. 그런데 지금 그의 앞에 있는 아이는 슬픔을 마치 육체적인 질병처럼 이야기하고 있었다. 어디 살아?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아는 큰 길 쪽을 가리켰다. 작은 방에요. 엄마는 임시라고 말씀하세요. 임시. 회장은 그 단어를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부재가 임시적이라고, 출장이 임시적이라고, 거리가 임시적이라고 수없이 말했었다. 하지만 세월은 임시적인 것이 아니었고 상처도 마찬가지였다. 레스토랑은 여전히 침묵에 잠겨 있었다. 몇몇 손님들은 못 본 척했지만 아무도 무관심하지 않았다. 회장은 저편에 있는 한 여인이 그들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호기심 어린 시선이 아니라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강렬한 시선이었다. 내 엄마는 일하니? 그가 물었다. 수아는 망설였다. 전에는 했어요. 지금은 많이 못하세요. 회장은 대답 하나하나가 그가 닫아두고 싶었던 문을 여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 수아는 잔혹할 정도로 솔직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가끔은 먹고 가끔은 못 먹어요. 그 문장은 마치 선고처럼 내려앉았다. 회장은 세 나라에 투자를 하고 있었다. 잠자는 동안에도 불어나는 계좌,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부동산. 그런데 그의 앞에는 가끔이라는 말로 삶을 측정하는 아이가 있었다. 가끔은 먹고 가끔은 못 먹어요. 수년 만에 처음으로 회장은 성공의 어떤 실제적인 공허함도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을 느꼈다. 왜 하필 내 테이블로 온 거니? 그가 부드럽게 물었다. 수아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혼자 계셔서요. 그 대답은 그를 깜짝 놀라게 했다. 회장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사람들도 많았고 소음도 있었고 호화로웠지만 그는 정말 혼자였다. 그리고 누가 혼자 있으면요. 수아가 말을 이었다. 친구가 필요해요.
그 아이는 음식을 구하지도, 돈을 구하지도, 자선을 구하지도 않았다. 그 아이는 무언가를, 바로 존재를 제공하고 있었다. 회장은 시선을 내렸다. 5성급 호텔에서 어떤 도시보다 더 시끄러웠던 침묵의 밤들을 떠올렸다. 아무도 진정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던 임원들과의 긴 테이블들을 떠올렸다. 텅 빈 자신의 집에서 울리던 메아리를 떠올리며 불편한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사람들로 둘러싸인 삶을 만들었지만 아무도 없었다. 혼자 있는 게 무섭니? 그가 물었다. 수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빠가 어딘가에서 나를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무서워요. 회장은 공기가 더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아빠가 그립니? 그가 물었다.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르지만, 네. 그 문장은 용서 없는 거울과 같았다. 회장은 자신이 보지 않기로 결정했던 사람에게 그리워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딸이 왜 아빠가 없는지 묻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다. 변명을 듣고 이를 선택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다. 과거가 그의 의식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지만 그는 그 문이 완전히 열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아직 몰랐다. 갑자기 수아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작은 손을 회장의 손으로 내밀었다. 같이 앉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접촉은 최소한이었지만 충분했다. 회장은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고 누군가 그의 손을 잡았던 마지막 순간을 기억하지 못했다. 전략 없는 부드러움을 느꼈던 마지막 순간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 순간 웨이터가 불편한 듯 돌아왔다. 회장님, 지배인께서 회장님과 이야기하고 싶어 하십니다. 회장은 고개를 들었다. 바쁘다고 전해라. 웨이터는 망설였다. 아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일어섰다. 레스토랑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아이는 나와 함께 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아무도 이 아이를 내보내지 못해. 오랫동안 처음으로 그는 이익을 창출하지 않는 무언가를 변호했다. 수아는 그를 영웅을 보는 듯 바라보았고 그것은 그를 불편하게 했다. 적어도 아직은 그가 영웅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내 엄마는 네가 아빠를 찾는다는 걸 아니? 그가 대화를 이어가며 물었다. 수아는 시선을 내렸다. 엄마는 머물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을 귀찮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 문장은 직접적인 타격이었다. 회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머물고 싶어하지 않았던 사람. 하지만 저는요. 수아가 말을 이었다. 가끔 사람들이 두려워서 떠난다고 생각해요. 회장은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것을 느꼈다. 두려움. 그렇다. 그는 두려워했었다. 충분하지 않을까봐, 실패할까봐, 통제력을 잃을까봐, 자존심이 허락하는 것 이상으로 사랑할까봐 두려워했었다.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그는 감히 소리내어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을 잃었다. 그럼 내 아빠도 두려워한다고 생각하니? 그가 물었다. 수아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지혜로 그를 바라보았다. 네, 하지만 언젠가는 용감해질 거예요. 회장은 시선을 유지할 수 없었다. 그 순간 아이가 단지 자신의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뭔가 더 있었다. 뭔가 맞지 않는 것. 수아의 눈에, 그를 바라보는 방식에, 그를 알아보는 듯한 모습에 무언가가 있었다. 그리고 그때 그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드는 일이 일어났다. 레스토랑 반대편에서 그들을 지켜보던 여인이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확고했고 시선은 강렬했으며 눈은 촉촉했다. 수아가 먼저 그녀를 보았고 아이의 표정이 변했다. 엄마. 회장은 세상이 조금 더 느리게 돌아가는 것을 느꼈다. 여인은 몇 걸음 앞에서 멈춰섰다. 놀란 것 같지 않았고 결심한 듯 보였다. 회장은 그녀에게 시선을 돌렸고 그의 기억 속에서 무언가가 번개처럼 번쩍였다. 그는 이전에 저 눈을 본 적이 있었다. 다른 시기에 저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다. 그의 부재로 저 손이 떨리는 것을 느낀 적이 있었지만 그럴 리가 없었다. 그렇게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는 여인은 깊게 숨을 쉬었다. 언젠가 당신을 이렇게 만날 줄은 몰랐네요. 그녀가 억눌린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은 그가 그렇게나 애써 묻어두었던 과거가 진실의 형태로 막 그의 앞에 앉아있음을 느꼈고 그가 막 듣게 될 이야기는 그 아이와 자신에 대해 알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을 바꿀 것이었다. 숟가락과 포크 소리, 부드러운 음악, 우아한 대화 소리까지. 수아의 엄마가 테이블 앞에 멈춰 섰을 때 레스토랑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듯 모든 것이 일종의 보이지 않는 침묵 속에 멈춰 있었다. 회장은 수년 동안 느껴본 적 없는 강한 힘으로 심장이 가슴을 두드리는 것을 느꼈다. 여인은 화려한 화장도 값비싼 옷도 입지 않았다. 그녀의 원피스는 소박했고 머리는 실용적으로 묶여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변하지 않았다. 한때 조건 없는 사랑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그에게 머물러 달라고 간청했으며 그가 떠나기로 결정했던 날 눈물로 가득 찼던 그 눈이었다. 그녀는 증오도 고함도 즉각적인 비난도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저 더 이상 흘릴 눈물이 없을 만큼 충분히 울었던 사람처럼 성숙한 슬픔만 담고 있었다. 운명이 이렇게 아이러니할 줄은 몰랐네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회장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수아는 둘 사이의 긴장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감지하며 번갈아 바라보았다. 엄마, 이 아저씨가 앉으라고 해줬어요. 아이가 순진한 자부심으로 말했다.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봤어. 회장은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지만 그의 직감이 이미 외치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기 거부했다. 우리 아는 사이인가요? 그가 물었다. 비록 마음속으로는 답을 알고 있었지만 여인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요. 공기는 더욱 짙어졌다. 회장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마음은 지우기로 결심했던 시기로 되돌아갔다. 돈보다 사랑이 더 컸던 작은 아파트로, 변호사 없이 맺었던 약속들로, 그가 아무것도 없을 때 그를 믿어주었던 여인에게로. 하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다. 야망. 그리고 야망이 커지면서 거리도 커졌다. 그럴 리가 없어. 그가 마침내 중얼거렸다. 여인은 그의 시선을 마주했다. 그럴 수 있어요. 수아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들을 지켜보았다. 엄마, 이 아저씨 알아요? 여인은 대답하기 전에 깊은 숨을 쉬었다. 그래, 딸아. 회장은 발밑의 땅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과거가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었다. 과거가 그의 앞에 앉아 있었다. 그는 말하려 애썼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여인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섰다. 당신은 뒤돌아보지 않고 떠났어요. 그녀가 단호하지만 절제된 목소리로 말했다. 임시라고 했죠. 당신은 성장해야 한다고 했고 모든 것이 안정되면 돌아오겠다고 했어요. 회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 문장 하나하나가 수년간 그가 정당화했던 결정들의 메아리였다. 그리고 당신이 성장하는 동안에요. 그녀가 말을 이었다. 나는 살아남는 법을 배우고 있었죠. 레스토랑은 여전히 침묵에 잠겨 있었다. 아무도 끼어들 엄두를 내지 못했다. 수아는 엄마를 보다가 회장을 보았다. 아빠예요? 아이가 가는 목소리로 물었다. 여인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회장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이 직접 말해요. 그 도전은 어떤 비난보다도 강력했다. 회장은 오랫동안 자신을 보호했던 갑옷, 그 자존심이 깨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수아를 바라보았다. 그 눈, 고개를 숙이는 방식, 수줍게 웃을 때의 그 표정. 부인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무언가가. 몰랐어. 그가 속삭였다. 여인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묻지 않았잖아요. 그 문장은 어떤 고함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다. 진실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묻지 않았고, 전화하지 않았고, 돌아오지 않았고, 알아보려 하지 않았다. 그는 무지의 편안함을 선택했었다. 엄마! 수아가 조용히 그녀의 원피스를 잡아당겼다. 이 아저씨가 내 아빠예요? 시간은 멈췄다. 회장은 심장이 귀에서 뛰는 것을 느꼈다. 여인은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래, 딸아. 그 단어는 최종 판결처럼 내려앉았다. 수아는 놀라움, 희망, 혼란이 뒤섞인 채 회장을 바라보았다. 정말요? 회장은 시선을 유지할 수 없었다. 그 단어가 5년간 피해왔던 무언가, 즉 책임을 떠맡게 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단지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단지 강력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였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없었다. 수아는 그에게로 작은 발걸음을 옮겼다. 그럼 왜 없었어요? 질문에는 비난이 담겨 있지 않았다. 순수함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 순수함은 어떤 어른의 비난보다 더 파괴적이었다. 회장은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것을 느꼈다. 5살 아이에게 말해줄 수 있는 답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야망에 대해 말할 수도 없었고, 계약에 대해 말할 수도 없었고, 상처받은 자존심을 설명할 수도 없었다. 단지 불편한 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겁쟁이였기 때문이야. 여인은 그 솔직함에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수아는 살짝 눈살을 찌푸렸지만, 하지만 저는 언젠가 우리 아빠가 용감해질 거라고 했잖아요. 회장은 수년 만에 처음으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내 말이 맞아.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하려 해. 여인은 팔짱을 꼈다. 노력한다고 5년이 지워지는 건 아니죠. 알아. 그것은 그가 자신을 정당화하려 하지 않은 첫 순간이었다. 운명을 탓하지도, 일을 탓하지도, 다른 누구도 탓하지 않았다. 그는 받아들였다. 침묵은 깊었다.
수아는 엄마를 보다가 회장을 보았다. 그럼 이제 혼자가 아니죠? 그 질문은 어둠을 꿰뚫는 빛과 같았다. 회장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굽혔다. 결코 혼자여서는 안 됐어. 여인은 한동안 시선을 돌렸다. 억누르는 법을 배웠던 감정들을 참아내며 아이는 모든 것을 몰라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굶주렸던 밤들을 몰라요. 제가 지불할 수 없었던 진료비들을 몰라요. 내 심장이 병 때문만이 아니라 버림받음 때문에 아프다는 것도 몰라요. 회장은 모든 단어가 자신의 결정들을 비추는 거울 같다고 느꼈다. 아프신가요? 그가 진심으로 걱정하며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술이 필요해요. 하지만 당신에게 아무것도 부탁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그 문장은 그를 더욱 강하게 때렸다. 요구도 없었고 조작도 없었다. 오직 진실뿐이었다. 아무것도 몰랐어. 그가 반복했다. 비록 그 말이 자신을 면죄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이해하고 있었지만 당신이 알고 싶어 하지 않았던 거죠. 그녀가 부드럽게 정정했다. 수아는 회장의 얼굴을 마치 모든 세부사항을 기억하려 애쓰는 듯이 바라보았다. 나랑 닮았어요? 아이가 작은 미소와 함께 말했다. 회장은 그 말이 동시에 선물과 책임으로 느껴졌다. 레스토랑은 서서히 소음을 되찾기 시작했지만 그들의 테이블은 여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어디 사세요? 그가 물었다. 여인은 망설였다. 자존심은 여전히 존재했다. 당신의 동정은 원치 않아요. 동정이 아닙니다. 그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책임입니다. 그 차이는 엄청났다. 여인은 그를 주의 깊게 살폈다. 돈을 찾는 것이 아니었다. 진실을 찾고 있었다. 만약 아이의 삶에 들어올 생각이라면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처럼 해서는 안 돼요. 오늘 나타났다가 내일 사라질 수는 없어요. 회장은 그 말 한마디 한마디의 무게를 느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경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시는 사라지고 싶지 않아. 그가 솔직하게 말했다. 수아는 다시 그의 손을 잡았다. 그럼 있어줘요. 세 단어는 너무나 단순했지만 강력했다. 회장은 그날 밤이 우연도, 자선도, 단순한 일치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대면이었다. 운명은 그를 저녁 식사값을 지불하게 하려고 이 테이블로 이끈 것이 아니었다. 감정적인 빚을 갚게 하려고 이끌었다. 하지만 아직 무언가 더 있었다. 여인이 아직 말하지 않은 무언가, 여전히 숨겨져 있는 무언가였다. 그리고 그 마지막 진실이 밝혀지면 회장은 자신의 자존심을 잃을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다시 잃을 것인지 결정해야 할 것이었다. 진정한 시험은 딸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마땅히 받아야 할 아버지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될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결정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수아의 말에 이어진 침묵은 불편한 것이 아니라 결단력을 요하는 것이었다. 회장은 딸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자신의 손 안에 있는 그 작은 손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연약한 손이 아니었다. 너무 일찍 혼자서 버티는 법을 배운 손이었다. 수아의 엄마는 여전히 서서 조심스러움과 피로가 뒤섞인 채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에는 증오가 없었지만 신뢰도 없었다. 더 복잡한 무언가, 즉 조용한 평가가 있었다. 그녀는 딸 앞에 무릎을 꿇은 남자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한때 머물겠다고 약속했던 남자를 보고 있었다. 정말 아이의 삶에 함께하고 싶다면요. 그녀가 마침내 단호하지만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중간하게 해서는 안 돼요. 회장은 천천히 일어섰다. 더 이상 제국의 주인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도덕적 시험에 직면한 남자처럼 느껴졌다. 어중간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그녀는 깊이 있게 그를 바라보았다. 그럼 잘 들어요. 수아는 중요한 무언가가 결정될 것임을 감지하며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았다. 약속 없는 돈은 받지 않을 거예요. 엄마가 말을 이었다. 당신이 하룻밤에 영웅처럼 나타났다가 감정이 식으면 사라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회장은 끼어들지 않았다. 아이는 후원자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녀가 덧붙였다. 아빠가 필요해요. 그 말들은 회장의 가슴에 외과 수술처럼 정확하게 박혔다. 수년간 그는 수표에 서명하여 문제를 해결했다. 보상금을 지불하여 실수를 바로잡았다. 침묵, 충성심, 기회를 샀다. 하지만 그것은 금융협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격 테스트였다.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그가 마침내 물었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존재. 그 단어는 예상치 못한 힘으로 울려 퍼졌다. 진료할 때의 존재, 힘든 밤들의 존재, 왜 예전에 없었는지 물을 때의 존재, 아이가 두려워할 때의 존재. 회장은 모든 문장이 자신의 자아의 일부를 무장해제시키는 것 같다고 느꼈다.
그리고 다시 떠나기로 결정한다면요. 그녀가 말을 이었다. 아이뿐만 아니라 나 또한 다시 부술 거예요. 레스토랑은 이미 평소의 리듬을 되찾았지만 그들에게는 세상이 멈춰 있었다. 수아는 회장을 바라보며 마치 자신이 표현할 줄 모르는 약속을 기다리는 듯했다. 가지 않을 거야. 그가 자기 자신조차 놀라게 하는 확신으로 말했다. 엄마는 조용히 그를 살폈다. 그것은 시간이 말해줄 거예요. 그 문장은 명확한 선이었다. 신뢰는 즉각적이지 않을 터였다. 회장은 깊게 숨을 쉬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일정표를 생각하지 않았고 위험을 계산하지 않았고 이익을 평가하지 않았다. 그는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기업 위기보다도 그를 혼란스럽게 했다. 어디 사시는지 봐야겠습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그녀는 살짝 눈살을 찌푸렸다. 자랑스러워할 만한 곳이 아니에요. 자랑스러워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가 대답했다. 내게 마땅히 주어진 책임을 지러 왔습니다. 엄마는 몇 초 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진심이 있었지만 불확실성도 있었다. 좋아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수아는 억눌린 기쁨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럼 우리 셋이 같이 가요. 그 단순한 문장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었다. 우리 셋. 회장은 그 단어에 자신이 결코 고려해 본 적 없는 무게가 있음을 느꼈다. 수년간 그는 단수형으로 살아왔다. 나의 회사, 나의 목표, 나의 성공. 이제는 헌신을 요구하는 복수형이 있었다. 나의 딸, 그녀의 엄마, 우리의 책임. 그들은 호기심 어린 시선들 아래 레스토랑을 나섰다. 어떤 이들은 속삭였고 어떤 이들은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회장은 다른 누구도 보지 않았다. 수아 옆을 걸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의식했다. 아이는 허락 없이 그의 손을 잡았고 그 자연스러움은 그를 감동시켰다. 아이에게는 원한도 비난도 없었다. 그저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지 알 수 없는 열린 마음만이 있을 뿐이었다. 덜 밝은 거리들을 걸어가면서 대조는 명확해졌다. 호화로움은 뒤로 물러났다. 황금빛 조명은 깜빡이는 가로등으로 변했다. 흠없는 포장도로는 울퉁불퉁한 보도로 바뀌었다. 회장은 걸음마다 자신의 안락지대에서 멀어져 외면할 수 없는 진실에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낡은 페인트칠과 저항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창문들이 있는 오래된 건물에 도착했다. 여기에요, 엄마가 말했다. 그들은 좁은 계단을 올라갔다. 수아는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다. 엄마는 힘드실 때도 맛있는 수프를 만들어주고 지쳐도 동화를 읽어줘요. 그리고 마음은 희망으로 치유된다고 말씀하세요. 회장은 침을 삼켰다. 그 여인은 딸을 혼자 키웠을 뿐만 아니라 아이의 순수함까지 지켜냈던 것이다. 그들은 작은 아파트로 들어섰다. 소박했지만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으며 잘 관리되어 있었다. 벽에는 그림들이 붙어 있었고 작고 낡은 소파, 소박한 테이블, 호화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의 저택에는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온기였다. 회장은 결코 바라보고 싶지 않았던 현실을 평가하듯 모든 세부 사항을 관찰했다. 별거 없어요. 엄마가 판단을 예상하듯 말했다. 당신이 싸웠다는 것을 증명하기에는 충분합니다. 그가 대답했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수아는 서랍으로 달려가 그림 한 장을 꺼냈다. 봐요. 아이가 흥분하며 말했다. 아빠가 돌아오실 때를 위해 그렸어요. 회장은 공기가 멈추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그림이었다. 손을 맞잡은 새 인물, 밝은 태양, 작은 집, 위에는 아이의 글씨로 나의 가족이라고 쓰여 있었다. 회장은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것을 느꼈다. 그림 속에는 가족이 있었다. 딸의 상상 속에서 존재했지만 그가 현실에서는 외면했던 가족이었다. 제가 간직했어요. 수아가 말했다. 언젠가 일어날 줄 알았으니까요. 회장은 몇 초 동안 말을 할 수 없었다. 엄마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를 감동시키려 한 것이 아니었다. 그가 자신이 잃은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는지 알고 싶어 했다. 수술이 필요하겠군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미뤄뒀던 대화로 돌아가며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싸지 않아요. 내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손을 들었다. 단지 당신이 돈만 내는 것을 원치 않아요. 회장은 그녀가 진정으로 요구하는 바를 이해하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대기실에 있어주길 바라요. 딸에게 엄마가 왜 수술실에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길 바라요. 만약 뭔가 잘못되어도 아이가 혼자 남겨지지 않기를 바라요. 회장은 모든 단어가 자신의 옛 버전을 버리도록 강요하는 것 같다고 느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오직 진정한 헌신으로만 가능했다. 그렇게 할게요. 그가 말했다. 그녀는 시선으로 그를 붙잡았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요. 수아는 다가와 회장의 다리를 껴안았다.
자발적이고 자연스럽고 거리낌 없는 몸짓이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투르게 아이를 안았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아이를 놓아주고 싶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 작은 아파트에서 호화로움과 카메라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회장은 근본적인 무언가를 이해했다. 진정한 힘은 시장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나타날 때 작은 손을 잡아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아직 무언가 더 있었다. 엄마가 아직 말하지 않은 무언가, 그가 과거를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세부 사항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회장은 주의 깊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이가 태어나던 날 병원을 떠나면서 당신에게 전화하려고 했어요. 회장은 눈살을 찌푸렸다. 저는 그 전화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누군가 제 번호를 차단했으니까요. 침묵이 즉시 흘렀다. 무슨 말씀이시죠? 그녀는 깊게 숨을 쉬었다. 그때 당신의 비서가 당신이 아무것도 알고 싶어 하지 않고 중요한 사업에 집중하고 있었으며 내가 더 이상 고집하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회장은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 시절을 막연하게 기억했다. 결정적인 협상, 해외 출장, 방해를 피하기 위한 전화 필터들. 나는 결코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어. 그가 속삭였다. 그녀는 슬픔과 체념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당신이 허락했죠. 그 문장은 예상치 못한 타격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외부적 배신이 아니었다. 그의 부주의가 낳은 결과였다. 그는 자신의 삶을 너무나 많이 위임하여 다른 사람이 그에게 어떤 소식이 도달할지 결정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식은 결코 도달하지 못했다. 회장은 분노와 죄책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는 제3자를 완전히 비난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시간주의에 장벽을 쌓았고 그 장벽은 가장 중요한 것을 가로막았다. 모든 것을 이해해야겠습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준비하세요. 앞으로 나올 이야기는 편안하지 않을 거예요. 회장은 진정한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것은 단순한 재회도, 발견된 딸도 아니었다. 잘못된 결정들의 연속, 일련의 침묵, 그 없이 자라난 평행한 삶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기초부터 재건할 의향이 있는지 결정해야 할 것이었다.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것을 증명해야 했다. 그리고 시험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 폭로 이후 작은 아파트는 침묵에 잠겼다. 번호가 차단되었다는 문장은 회장의 머릿속에서 끌 수 없는 불편한 메아리처럼 계속 울렸다. 수년 동안 그는 그녀가 단순히 사라졌다고, 그 없이 자신의 삶을 살기로 결정했다고, 침묵이 상호적이었다고 믿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침묵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이해했다. 그것은 결과였다. 그 자신조차 만들어낸 필터를 딸의 탄생조차 뚫지 못할 정도로 완벽하게 차단된 삶의 결과였다. 모든 것을 이해해야겠습니다. 그가 마침내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수아의 엄마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다. 마치 그녀의 몸이 겉모습보다 더 많은 무게를 지고 있는 듯했다. 아이가 태어나던 날에요. 그녀가 말을 시작했다. 당신에게 10번 넘게 전화하려고 했어요. 회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 10번. 그에게 결코 도달하지 못한 10번의 기회였다. 그리고 당신 사무실로 갔어요. 그녀가 말을 이었다. 당신의 비서가 당신이 국제회의 중이고 개인적인 일로 방해받을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 문장은 잔혹할 정도로 명확하게 그를 강타했다. 개인적인 일, 그의 딸이 방해물로 분류되었던 것이다. 회장은 분노와 수치심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는 그 협상을 완벽하게 기억했다. 그의 글로벌 확장의 시작을 알린 수백만 달러 규모의 계약이었다. 그는 불필요한 전화는 받지 말라는 분명한 지시를 내렸고 자신도 모르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문을 닫았던 것이다. 임신한 줄 몰랐어. 그가 속삭였다. 그녀는 불신과 슬픔이 뒤섞인 채 그를 바라보았다. 떠나기 전에 말했어요. 그는 고개를 살짝 저었다. 기억나지 않아. 그녀는 고통스러운 차분함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다음 출장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침묵은 무거웠다. 고함도, 과장된 드라마도 없었다. 오직 잔혹한 진실뿐이었다. 회장은 그것이 음모가 아니었음을 이해했다. 야심찬 비서나 차가운 시스템만의 잘못이 아니었다. 그것은 잘못된 우선순위의 결과였다. 당신이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녀가 말을 이었다. 더 이상 당신을 쫓지 않기로 했어요. 내 딸이 아버지가 자신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느끼며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회장은 심장이 옥죄는 것을 느꼈다.
그것이 정확히 현실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딸을 선택하지 않았다. 딸을 원치 않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결코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다. 부재였다. 수아는 작은 소파에서 그림을 안고 잠들어 있었다. 순수함은 그 대화의 무게와는 무관했다. 회장은 연민과 죄책감이 뒤섞인 채 아이를 바라보았다. 왜 나를 나중에라도 찾아보려 하지 않았소? 그가 물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쉬었다. 사랑은 구걸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 문장은 그 자체로 교훈이었다. 회장은 모든 것이 협상 가능하고 모든 것이 가격이 매겨져 있고 충분한 영향력으로 모든 것을 조정할 수 있는 세상에서 살아왔다. 하지만 사랑은 그렇지 않았다. 오늘 밤 당신과 대치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에요. 그녀가 말을 이었다. 수아가 이 레스토랑에 앉고 싶다고 고집해서 왔어요. 언젠가 아빠가 거기 있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회장은 전율을 느꼈다. 아이가 우연히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 그를 알아보았던 것이다. 모르면서도 무언가를 느꼈던 것이다. 항상 당신을 닮은 남자들을 바라봤어요. 엄마가 말했다. 항상 희망을 품고 있었죠. 회장은 주먹을 꽉 쥐었다.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 한편에 있었다. 떠나기로 결정했던 날로 돌아가고 싶었고 대화 대신 계약을 선택했던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시간은 협상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언제 아프다는 것을 알았소?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1년 전이요. 심장 문제. 곧 수술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혼자 어떻게 감당했소? 그녀는 지친 듯 희미하게 웃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엄마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대답에는 영웅적인 면모가 없었다. 현실만이 있었다. 회장은 작은 아파트를 천천히 걸었다. 소박한 테이블, 낡은 냉장고, 선반 위의 약품들을 보았다. 모든 세부사항은 그 없이 존재했던 삶, 그의 도움 없이 싸웠던 삶의 명백한 증거였다. 지금 당장 돈을 송금하겠습니다. 그가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다. 그녀는 일어섰다. 잠깐만요. 회장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은행 송금으로 시작하고 싶지 않아요. 그는 눈살을 찌푸렸다. 수술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녀가 대답했다. 하지만 당신도 변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 질문은 그를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그는 자신의 감정적 필요를 결코 고려해 본 적이 없었다. 항상 성공이면 충분하다고 믿었었다. 무슨 뜻이죠? 그녀는 직설적인 솔직함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만약 당신이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만 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의무를 다했다고 느끼면 다시 떠날 거예요. 회장은 천천히 휴대폰을 집어넣었다. 의무를 다하고 싶지 않아요. 머물고 싶어요. 그 말은 계산 없이 나왔고 그것은 그를 두렵게 했다. 머무는 것은 어떤 것들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었다.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것을 의미했고 다른 사람을 위한 공간을 여는 것을 의미했으며 취약해지는 것을 의미했다. 그럼 작은 것부터 시작해요. 그녀가 말했다. 무엇을요? 오늘 밤 여기에 머물러요. 회장은 약간의 현기증을 느꼈다. 그의 일정은 빽빽했다. 이른 회의, 예정된 비행이 있었지만 처음으로 그 어떤 것도 시급해 보이지 않았다. 잠든 수아를 바라보았다. 작고 평화로운 숨소리, 여전히 나의 가족 그림을 꼭 잡고 있는 손. 회장은 그것이 첫 번째 진정한 시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수술도 송금도 아니었다. 존재였다. 머물겠습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그녀는 의심의 어떤 흔적이라도 찾듯 그를 지켜보았다. 찾지 못했다. 소파는 편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가 경고했다. 편안함을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그 문장은 보이지 않는 전환점을 찍었다. 그날 밤 그는 킹사이즈 침대에서 잠들지 않을 것이었다. 야간 서비스도 없을 것이었다. 통제된 침묵도 없을 것이었다. 현실만이 있을 것이었다. 그를 위해 담요를 준비하는 동안 회장은 수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감정을 느꼈다. 겸손함. 회의에서 가장된 겸손함도 투자자들 앞에서 전략적인 겸손함도 아니었다. 진정한 겸손함이었다. 그는 수아 옆 소파에 앉았다. 아이는 잠결에 살짝 움직이더니 눈을 뜨지 않은 채 중얼거렸다. 아빠. 회장은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 단순한 중얼거림은 어떤 계약보다도 더 큰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엄마는 작은 부엌에서 조용히 지켜보았다. 완전히 확신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에게서 이전에는 없었던 다른 무언가를 보았다. 회장은 그녀에게 시선을 돌렸다. 미안합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그것은 정교한 연설도, 변명도, 길고 긴 설명도 아니었다.
단순한 사과였고 그 단순함 속에 진실이 있었다. 그녀는 시선으로 그를 붙잡았다. 나에게 말하지 마세요. 그녀가 대답했다. 아이에게 증명하세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작은 아파트가 어둠 속에 잠긴 동안 회장은 근본적인 무언가를 이해했다. 성공은 숫자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었다. 부재로 측정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너무 많은 부재를 쌓아왔다. 하지만 아직 시간은 있었다. 아마도 지우지는 못하겠지만 재건할 수는 있었다. 그리고 수아가 그의 손에 손을 얹고 잠든 동안 회장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다른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것에 투자하기로 했다. 하지만 진정한 시험은 그날 밤이 아니었다. 다음 날이었다. 기업 세계가 그를 부를 때, 압박이 다시 찾아올 때, 그의 파트너들이 그의 변화에 의문을 제기할 때, 그때 그의 변화가 순간적인 감정인지 아니면 새로운 자신으로서의 시작인지 알 수 있을 것이었다. 그리고 새벽은 몇 시간 후에 다가올 것이었다. 새벽은 아파트의 작은 창문으로 조심스럽게 스며들었다. 비단 커튼도 없었고 빛을 조절하는 스마트 홈 시스템도 없었으며 지시를 기다리는 비서도 없었다. 오직 수아의 잠든 얼굴과 소파에 앉아 몇 시간 동안 깨어 있었던 회장을 비추는 황금빛 한 줄기 햇살만이 있었다. 소파가 불편해서가 아니라 현실이 어떤 고급 매트리스보다 더 무거웠기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이들이 보호받고 있다고 느낄 때만 가질 수 있는 평온함으로 숨쉬는 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무언가를 이해했다. 아이는 아빠가 거기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평화롭게 잠들었지만 그는 아직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엄마가 느린 발걸음으로 방에서 나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수년간 쌓인 피로가 역력했지만 조심스러운 희망이라는 새로운 표정도 있었다. 이런 것에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그렇지. 그녀는 작은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다. 향기가 공간을 채웠다. 오늘 병원 진료가 있어요. 그녀가 그를 보지 않고 말했다. 회장은 고개를 들었다. 같이 가겠습니다. 그녀는 움직임을 계속하기 전에 잠시 멈췄다. 이래야죠. 오늘은 아니. 그 대답은 단순했지만 내면의 단절을 의미했다. 그의 휴대폰이 주머니에서 한 번, 또 한 번, 그리고 세 번째 울렸다. 보지 않아도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긴급 메시지, 파트너들의 전화, 회의 알림. 기업 세계가 그의 관심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회장은 천천히 휴대폰을 꺼내 껐다. 그 몸짓은 작았지만 상징적이었다. 엄마는 곁눈질로 그를 보았다. 확실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을 할 수 없다면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수아는 소파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천천히 눈을 뜨고 그가 아직 거기 있는 것을 보자 세상이 제자리에 있는 듯 미소를 지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아빠. 그 단어는 더 이상 무의식적인 속삭임이 아니었다. 의식적이고 단호한 말이었다. 회장은 그 단순한 문장이 어떤 기업 직함보다 더 큰 무게를 지니고 있다고 느꼈다. 좋은 아침이다, 딸아. 엄마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 장면이 그녀를 아프게 하면서 동시에 치유하는 듯했다. 소박한 아침 식사 후 그들은 그녀의 진료 예약이 있는 공립병원으로 향했다. 그 건물은 회장이 자주 다니던 개인 병원들의 화려함이 없었다. 의자는 불편했고 벽은 페인트 칠이 필요했으며 분위기는 불확실성으로 가득했다. 그리고 그는 특권도 우선 접근도 없이 사랑하는 사람을 걱정하는 평범한 남자로서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는 그를 바라보았다. 진료 내내 있을 필요는 없어요. 있어야 합니다. 수아는 주머니에 있던 작은 인형을 가지고 놀았다. 이따금씩 고개를 들어 그가 여전히 거기 있는지 확인했고 그를 볼 때마다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그의 끊임없는 시험이었다. 마침내 엄마의 이름이 불렸을 때 수아는 회장의 손을 꽉 잡았다. 엄마 많이 아플 거예요. 회장은 침을 삼켰다.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고 어떻게 도와줄지 생각해보자. 그는 불가능한 것을 약속하지 않았고 현실을 꾸미지 않았으며 도망치지도 않았다. 셋이 함께 들어갔다. 의사는 수술을 빨리 해야 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위험이 커지므로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고 전문적으로 설명했다. 회장은 모든 단어를 마치 판결처럼 들었다. 그것은 계약도 투자도 아니었다. 삶이었다. 엄마는 침착함을 유지했지만 그녀의 손은 살짝 떨리고 있었다. 수아는 큰 눈으로 둘을 번갈아 보았다. 엄마, 나을 수 있어요? 의사는 신중하게 말했다. 수술하면 가능성은 높습니다. 회장은 숨을 들이쉬었다. 가능한 최고의 병원에서 수술을 진행해 주세요.
의사는 그 결단력에 놀라 고개를 들었다. 비용이 많이 들 텐데요. 회장은 의사의 시선을 마주했다. 상관없습니다. 엄마가 끼어들었다. 상관 있어요. 회장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저는 용서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처음부터 했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몇 초 동안 그의 시선을 마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결정은 내려졌다. 하지만 진정한 시험은 그 순간 찾아왔다. 송금을 위해 켰던 휴대폰이 다시 진동하기 시작했다. 수십 개의 메시지, 앞당겨진 중요한 회의, 그의 물리적 존재에 달린 투자, 그의 파트너 중 한 명이 썼다. 오늘 안 오면 계약을 놓칩니다. 회장은 옛날의 반사적인 행동이 활성화되려는 것을 느꼈다. 달려가서 사업을 우선시하고 이것은 기다릴 수 없어 라고 말하려는 충동.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다. 그는 수아를 바라보았다. 아이는 진료실 종이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다시 손을 맞잡은 새 인물이 있었고 이번에는 아빠의 모습이 더 가까이 있었다. 회장은 그것이 진정한 협상임을 이해했다. 파트너들과도 시장과도 아닌 자신의 일관성과의 협상이었다. 그는 휴대폰을 들고 짧은 메시지를 썼다. 안 갑니다. 가족이 우선입니다. 그는 전송했다. 채팅창은 즉시 침묵에 잠겼다. 그리고 불신에 찬 답장이 왔다. 언제부터요? 회장은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두었다. 오늘부터. 그는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느꼈다. 엄마는 그 행동을 지켜보았다. 방금 수백만 달러를 잃었네요. 그녀가 차분하게 말했다. 회장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미 5년을 잃었어요. 그것이 더 비쌌습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표정에서 무언가가 변했다. 존경이었다. 그들이 병원을 나섰을 때 공기는 달라 보였다. 문제들이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몇 분 동안 침묵 속에서 걸었다. 수아는 양쪽 손을 잡고 있었다. 불완전하지만 진정으로 존재하려 애쓰는 가족이었다. 엄마가 수술할 때도 있어줄 거예요? 아이가 물었다. 회장은 아이 앞에 쭈그리고 앉았다. 어디로도 가지 않을 거야. 엄마는 그를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그녀는 말이 쉽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려운 것은 시간이 지나도 그것을 지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날 아침 그녀는 새로운 무언가를 보았다. 포기를 보았고 선택을 보았고 일관성을 보았다. 그리고 그것은 쉽게 가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날 밤 아파트로 돌아오면서 회장은 이사회에서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감정을 느꼈다. 두려움. 돈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도 공개적으로 실패할까 하는 두려움도 아니었다. 아버지로서 다시 실패할까 하는 두려움이었다. 그 두려움은 그를 마비시키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움직이게 했다. 그들은 간단한 저녁 식사를 위해 앉았다. 수아는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그가 들어주길 바라는 동화 이야기에 흥분하며 말했다. 회장은 온전히 집중하여 아이의 말을 들었다. 끼어들지 않았고 시계를 보지 않았으며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았다. 존재였다. 엄마는 부엌에서 그를 지켜보았다. 여전히 고통이 있었다. 열린 상처들이 있었지만 예상치 못한 무언가, 즉 희망도 있었다. 수아가 잠자리에 들자 아파트는 침묵에 잠겼다. 회장과 엄마는 마주보고 앉았다. 이것이 과거를 지우는 것은 아니에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알아요. 그리고 아직 당신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즉각적인 용서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강렬하게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당신이 머물 수 있는지 보러 왔어요. 회장은 깊게 숨을 쉬었다. 완벽하게 할 줄은 모르지만 배우고 싶어요. 그에게는 새로운 솔직함이었다. 전략도 준비된 연설도 없었다. 오직 진실뿐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일부터 시작해요. 회장은 재건이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매일매일 선택 하나하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이해했다. 그리고 수아가 평화롭게 잠든 작은 방을 바라보면서 수년 동안 무시했던 가장 큰 부가 몇 발짝 떨어진 곳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아직 무언가 부족했다. 수술, 회복, 적응, 그리고 그의 변화를 시험할 마지막 한 가지. 외부 세계는 그의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곧 그는 머무는 것의 가치를 결코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이 새로운 우선순위를 방어해야 할 것이었다. 가장 어려운 싸움은 과거와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옛 모습과의 싸움이 될 것이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수술은 다음 주로 예정되었다. 7일, 세상에는 짧은 시간이 보였지만 부재로 파괴했던 것을 재건하려 애쓰는 사람에게는 영원과 같은 7일이었다. 회장은 그 주 내내 자신의 저택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회의를 취소하고 결정을 위임하고
일정을 재조정했다. 그의 파트너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직접 전화했고 어떤 이들은 모호한 메시지를 보냈다. 심지어 한 명은 예고 없이 그가 이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소박한 건물 앞에 나타났다.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 파트너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불편해하며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다. 회장은 망설임 없이 그의 시선을 마주했다. 수년 전에 했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파트너는 눈살을 찌푸렸다.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엄청난 투자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군요. 회장은 깊게 숨을 쉬었다. 예전 같았으면 그 말에 반응하고 의문을 제기받았다고 느꼈을 것이다. 숫자와 논리로 자신의 입장을 방어했겠지만 이제 그는 누구도 설득할 필요가 없었다. 개인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그가 단호하지만 차분하게 대답했다. 내 딸입니다. 파트너는 몇 초 동안 침묵했다. 딸이 있다고 말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회장은 시선을 유지했다. 결코 아이 곁에 있어주지 못했습니다. 침묵은 불편했다. 파트너는 마지막 압박을 시도했다.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회장은 수아가 완전히 집중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아파트 창문 쪽을 바라보았다. 어떤 기회는 결코 다시 오지 않아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저는 이미 한 번 아이를 잃었습니다. 파트너는 그의 결정이 바뀌지 않을 것임을 이해하고 떠났다. 회장은 침착하게 문을 닫았다. 그것이 진정한 시험이었다. 수술도 돈도 아니었다. 항상 자신을 정의했던 세상 앞에서 자신의 선택을 지키는 것이었다. 그날 밤 수아의 숙제를 돕는 동안 아이가 고개를 들었다. 엄마가 병원에 가면 아빠도 갈 거예요? 회장은 연필을 테이블에 놓았다. 아니, 회사에서 전화가 와도. 질문은 순수했지만 정확했다. 회장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엄마는 어른들이 가끔 그렇게 말하지만 항상 지키는 건 아니라고 하셨어요. 회장은 가슴이 찔리는 듯했다. 비난이 아니었다. 경험이었다. 그럼 나를 봐. 그가 말했다. 내가 지키는지 네가 결정해. 수아는 진심을 평가하듯 몇 초 동안 그를 지켜보다가 미소를 지었다. 믿어요. 그 신뢰는 어떤 기업의 압박보다도 그를 전율하게 했다. 그것은 연약했고 쉽게 깨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날들은 진료, 준비, 그리고 소박한 순간들 속에서 흘러갔다. 회장은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법을 배웠다. 과장된 억양으로 동화를 읽는 법을 배웠다. 시계를 보지 않고 이야기를 듣는 법을 배웠다. 모든 몸짓은 작아 보였지만 그에게는 혁명적이었다. 엄마는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지켜보았다. 어느 날 밤 수아가 잠든 동안 그들은 마주보고 앉았다. 머물 거라고는 생각 안 했어요. 그녀가 인정했다. 나도 마찬가지야. 그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그를 주의 깊게 바라보았다. 무엇이 변한 거죠? 회장은 몇 초 동안 대답을 망설였다. 내가 무엇을 위해 건설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면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이 의미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녀는 시선을 내렸다. 당신은 항상 이기기를 원했죠.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기는 것이 머무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 그 문장은 공중에 맴돌았다. 수술날이 되었다. 병원은 회장이 전문센터로 옮기기로 한 결정 덕분에 현대적이었다. 엄마는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그녀의 손은 두려움을 드러냈다. 수아는 회장의 손을 꽉 잡았다. 엄마 많이 아플 거예요. 회장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굽혔다. 의사 선생님들이 잘 아시고 나는 계속 여기 있을 거야. 엄마는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에 그를 바라보았다. 거창한 연설은 없었다. 오직 역사가 담긴 시선만이 있었다. 아이를 혼자 두지 마세요. 그녀가 말했다. 결코 다시는. 그 문이 닫혔다. 기다림이 시작되었다. 며칠 같았던 몇 시간. 회장은 휴대폰을 보지도 이메일을 확인하지도 메시지에 답장하지도 않았다. 수아 옆에 앉아 거짓말 없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설명을 해주었다. 이야기를 들려주고 별에 대해 말해주고 무슨 일이 있어도 혼자 두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기다림 속에서 그의 휴대폰이 집요하게 진동했다. 그가 미루었던 바로 그 중요한 협상이었다. 마지막 메시지가 나타났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참석을 확인하세요. 회장은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 결정은 그의 경력뿐만 아니라 그의 일관성을 정의할 것이었다. 그는 수아를 바라보았다. 아이는 용감해지려 애쓰며 그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다. 회장은 다시 휴대폰을 껐다. 드라마도 의심도 없었다. 오직 선택만이 있었다. 몇 시간 후 의사가 나왔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수아는 회장의 품으로 달려들었다. 내가 괜찮을 거라고 말했잖아. 회장은 참을 수 없는 눈물을 느꼈다.
죄책감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다. 엄마는 회복실로 옮겨졌다. 마침내 그녀를 볼 수 있게 되었을 때 회장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잘 됐어. 그가 속삭였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거리가 아닌 존재를 보았다. 며칠 후 그녀가 집에서 회복하는 동안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아파트로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그의 주요 파트너 중 한 명에게서 온 것이었다. 그가 부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으며 가족에 대한 그의 입장이 예상치 못한 존경을 불러일으켰고 심지어 투자자들도 명확한 원칙을 가진 리더를 높이 평가한다는 내용이었다. 회장은 조용히 편지를 읽었다. 그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지만 깊은 무언가를 이해했다. 올바른 것을 선택할 때 세상은 그것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결국에는 존중하게 된다. 수아가 다가왔다. 회사에서 온 거예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꾸중 들을 거야. 회장은 미소 지었다. 아니, 이번에는 아이가 그를 껴안았다. 그럼 아빠가 이겼네. 회장은 부드럽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래. 하지만 일 때문이 아니야. 아이는 호기심에 눈살을 찌푸렸다. 그럼 왜요? 그는 단호하면서도 부드럽게 그녀를 안았다. 내가 머물렀으니까. 수아는 그 대답이 충분한 듯 미소를 지었고 실제로 그러했다. 그날 밤 셋이 함께 작지만 대화로 가득 찬 테이블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회장은 변화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결정임을 이해했다. 그는 가장 어려운 시험, 즉 아버지로서 자신을 선택하는 시험을 통과했다. 하지만 아직 무언가 남아있었다. 머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건설해야 했다. 그리고 그 작은 아파트에서 아이의 그림들과 선반에 정돈된 약들 사이에서 회장은 진정한 부가 자신의 은행 계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기로 결정한 아이의 신뢰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 신뢰를 이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보호해야 했다. 다음 몇 달은 완벽하지 않았다. 마법 같은 변화도 없었고 즉각적인 화해도 없었다. 동화 같은 삶도 없었다. 현실이 있었고 적응이 있었고 불편한 대화가 있었고 아픈 기억들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존재가 있었다. 수아의 엄마는 조금씩 회복되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과정은 인내를 필요로 했다. 회장은 자신의 삶을 공개적으로 알리지 않고 재조정했다. 출장을 줄이고 전략적 업무를 위임하고 이전에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던 행사들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의 파트너들은 변화를 알아차렸다. 어떤 이들은 멀어졌고 어떤 이들은 놀랐으며 소수는 그를 모방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리더가 자신의 우선순위를 바꾸면 주변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장 깊은 변화는 기업 세계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매일 저녁 수아가 그의 발소리를 들으면 문으로 달려오던 작은 아파트에서 일어났다. 아빠 왔다. 그 문장은 그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소리가 되었다. 회장은 결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배웠다. 학교 숙제가 이사회보다 더 시급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5번 반복해서 듣는 이야기가 강연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자발적인 포옹이 수년간의 거리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그는 일정 없이 존재하는 법, 시계 없이 머무는 법, 끼어들지 않고 듣는 법을 배웠다. 어느 날 오후, 수아가 테이블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다. 아빠, 레스토랑에서 저랑 같이 앉게 해줬던 거 기억나요? 회장은 미소 지었다. 네가 너인 걸 이미 알고 있었지. 회장이 고개를 숙였다. 어떻게? 수아는 어린아이의 자연스러움으로 어깨를 으쓱했다. 아빠가 슬퍼 보였으니까요. 엄마는 슬픈 사람들은 가끔 누군가 자신을 진정으로 바라봐주기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회장은 목에 무언가 걸리는 것을 느꼈다. 수년 동안 아무도 그를 진정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고, 그를 필요로 했고, 그를 존중했지만 그를 보지는 못했다. 그 아이는 그랬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회장은 또 다른 것을 결정했다. 그는 단지 자신의 가정 안에서 돕는 것을 넘어 자신이 배운 것을 더 큰 무언가로 바꾸고 싶었다. 그는 부재하는 아버지를 위한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가족보다 일을 우선했던 남성들을 위한 상담 공간을 만들었다. 자원이 없는 엄마들을 위한 공립병원에 투자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미지 때문이 아니었다. 기자회견도 없었고 그의 이름이 새겨진 명판도 없었다. 조용한 행동만이 있었다. 어느 날 밤, 셋이 함께 근처 공원을 걷는 동안 수아는 양손을 잡았다.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됐어요. 엄마와 회장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흉터도 있었고
역사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지만 결심 또한 있었다. 그래, 그가 대답했다. 이제 매일매일 서로를 선택하니까. 수아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회장은 본질적인 무언가를 이해했다. 아버지가 되는 것은 직함이 아니라 매일의 실천이었다.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꾸준함이었다. 어느 날 오후, 더 넓고 호화롭지는 않지만 편안한 곳으로 이사하기 위해 상자를 정리하던 중 수아는 자신의 오래된 그림, 손을 맞잡은 새 인물의 그림을 발견했다. 아이는 자랑스럽게 그것을 들었다. 봐요. 아이가 말했다. 이제 정말 닮았죠? 회장은 그림을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모습은 더 이상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다. 중앙에 있었고 양손을 굳건히 잡고 있었다. 날 믿어줘서 고마워. 그가 속삭였다. 수아는 부드럽게 눈살을 찌푸렸다. 믿은 게 아니에요. 알았어요. 그 어린아이의 확신은 그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파트는 뒤로 하고 떠났다. 수치심이나 거부감 때문이 아니라 이제 함께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새로운 보금자리에는 과도함이 없었다. 균형이 있었다. 회장은 여전히 성공적이었지만 더 이상 집착하지 않았다. 불필요한 회의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웠다. 돈은 도구이지 정체성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다. 부재가 어떤 재정적 손실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배웠다. 어느 날 밤 수아가 잠든 동안 엄마는 회장에게 다가갔다. 뭐가 가장 놀라웠는지 알아요? 그녀가 물었다. 무엇이요? 진실을 알았을 때 자신을 변호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 회장은 방어할 여지가 없었기에 깊게 숨을 쉬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꾼 것이었어요. 겸손은 약점이 아니라 성숙함이었다. 회장은 진정한 리더십이 이사회에서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사적인 결정에서 발휘된다는 것을 이해했다. 떠나기 더 쉬울 때 머무르는 것에서, 무시하는 것이 더 편할 때 듣는 것에서, 정당화하고 싶을 때 책임을 지는 것에서. 수년 후 수아가 자랐을 때 선생님은 그녀에게 인생에서 가장 놀라웠던 사람에 대한 장문을 써달라고 했다. 수아는 이렇게 썼다. 우리 아빠는 머물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나를 놀라게 했다. 돈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 회사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 선물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존재에 대해 이야기했다. 회장은 그 글을 읽었을 때 자신의 가장 큰 유산은 건물이나 투자가 아니라 머물기로 결정했다는 그 문장이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때때로 성공이 우리가 축적한 것, 우리가 성취한 것, 세상에 보여준 것으로 측정된다고 믿지만 삶은 조용히 우리를 다른 방식으로 평가한다. 삶은 우리에게 묻는다. 누군가 당신을 필요로 할 때 그 자리에 있었는가? 불편할 때 머물기로 선택했는가? 주변 사람들을 진정으로 바라보았는가? 이 이야기 속 회장은 가장 중요한 것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가졌다. 그리고 굶주림과 희망을 가진 한 아이의 단순한 질문이 그를 깨어나게 했다. 아빠, 같이 밥 먹어도 돼요? 그 질문은 단지 음식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동반, 존재, 사랑에 대한 것이었다. 결국 우리는 얼마나 벌었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곁에 있었는지를 기억하기 때문이다. 오늘 당신에게 머무를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하라. 전화할 수 있다면 전화하라. 들을 수 있다면 들어라.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지만 결정은 미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큰 사랑의 행위는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머무르는 것이다.